가족 사이에도 차마 말 못할 비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비밀이 과연 독이 될까요? 아니면 때로는 약이 될까요?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순원 작가의 소설 23 그리고 46, 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23딸 그리고 46 엄마. 제목부터가 그렇죠. 이건 단순히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사는 두 세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모녀의 비밀 상자를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. 과연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, 또 상처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모든 갈등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, 바로 돈 때문에 시작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평온하던 집에 갑자기 1억 원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죠. 엄마 순영이 남편 몰래 그 돈을 썼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. 아버지는 당연히 난리가 났겠네요. 그렇죠.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체 그 돈을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냐고 엄마를 막 몰아붙입니다. 여기서부터 가족의 그 단단해 보였던 균열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이 1억 원이라는 돈 문제가 사실은 더 오래 묵혀뒀던 상처를 터트리는 뭐랄까 기폭제가 된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바로 23딸 윤희가 혼자서 오랫동안 알아온 그 비밀 말이죠. 집안이 발칵 뒤집히니까 윤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엄마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. 그게 바로 고3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죠. 네, 독서실에서 만난 간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임신을 해서 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고백이었어요. 그걸 몇 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감당해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무게가 상상이 안 가죠. 아마 읽는 분들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혼자서 하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꼬입니다. 그 충격적인 고백마저도 사실은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는 점. 그렇죠.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였어요. 절반의 진실. 윤희가 엄마에게조차 차마 말하지 못한 진짜 비밀은 그 상대가 낯선 남자가 아니라 바로 이종사촌 오빠 기혁이었다는 거. 아, 그리고 그 관계가 일방적인 폭력만은 아니었다는 사실. 이게 바로 윤희의 삶을 정말 지옥처럼 짓누르던 비밀의 핵심이었던 거죠. 근친상간이라는 사회적 금기, 죄책감, 이게 다 뒤엉켜 있었으니까요. 저는 이 지점에서 딸의 고백을 들은 엄마 순영의 반응이 정말 이 소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. 보통의 엄마라면 그 자식 누구야 하면서 분노하거나 딸을 다그쳤을 법도 한데 순영은 전혀 그러질 않거든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소설이 그냥 흔한 심파극으로 흐르지 않아요. 순영은 딸의 상처를 캐묻는 대신에 정말 뜻밖의 자기 얘기를 꺼냅니다. 맞아요. 저도 처음 읽을 땐 좀 당황했어요. 아니 딸은 지금 인생을 뒤흔드는 트라우마를 고백했는데 엄마는 갑자기 웬 첫사랑 이야기. 심지어 그 이유가 너무 사소하잖아요. 그렇죠. 순결을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낡아서 구멍난 팬티를 보여주기 싫어서 첫사랑을 거부했다는 너무 개인적인 고백이라서요. 이게 과연 위로가 될까 싶었죠. 바로 그게 작가의 의도인 것 같아요. 이건 나도 너만큼 힘들었어 같은 어설픈 공감이 아닌 거죠. 엄마라는 역할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냥 한 명의 여자, 순영으로서 자기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부분을 딸 앞에 그냥 탁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내 상처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듯 내 상처도 그냥 내 삶의 일부일 뿐이야 라고 말없이 보여주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질문하고 추궁하는 대신에 자기의 약한 부분을 먼저 보여줘서 딸이 숨 쉴 틈을 만들어준 거죠. 순결을 지킨 게 아니라 팬티를 지켰다. 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아픈 고백이 딸의 그 거대한 상처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하나의 신호였던 셈이네요. 네, 이 고백을 통해서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유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. 엄마와 딸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가진 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서게 된 거죠. 자, 이렇게 딸의 비밀이 일부 드러났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있죠. 바로 1억 원의 행방입니다. 그렇죠. 이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딸의 비밀이랑 이 돈을 연결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.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그 사촌 오빠 기억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협박해서 돈을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? 저도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죠. 소설 속 인물들도 전부 그렇게 믿고요. 과거의 충혼을 돈으로 막으려 했다는 것.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독자들의 예상을 또 한 번 시원하게 배신합니다.
1억 원의 행방은 딸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. 네, 바로 엄마 순영의 또 다른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. 사실 순영은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태였죠. 수술을 앞두고 있었지만 어쩌면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어요. 네, 그런 상황에서 순영이 우연히 자신의 첫사랑, 그 승호 오빠의 소식을 듣게 되어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마지막 남은 집 한 채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요. 아, 그래서 그 1억 원을 첫사랑에게 보낸 거군요. 남편 몰래. 맞습니다.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가족을 속이고 심지어 자신도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첫사랑에게 거액을 보낸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남편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고요. 물론 그렇게 보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. 소설도 이 행동을 섣불리 미화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건 순영이 평생을 아내, 엄마라는 역할에 갇혀 살다가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, 자기 삶의 한 조각을 완성하려는 마지막 시도였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자신의 아팠던 청춘, 그 시절에 애틋했던 감정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차리는 행위 같은 거죠.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여성의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.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장면이 정말 극적이죠? 네, 딸 윤희가 엄마의 수술이 끝난 뒤에 그 회복실에서 마취가 덜 깬 엄마가 첫사랑과 힘겹게 통화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되잖아요. 그 짧은 대화 몇 마디로 1억 원의 진짜 행방, 엄마의 병, 그리고 엄마의 그 깊은 마음까지 한꺼번에 다 알게 되는 거죠. 바로 여기서부터 이 소설의 진짜 메시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제 엄마와 딸, 둘은 서로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전부 알게 된 셈이잖아요. 맞아요. 딸은 엄마가 시한부이고 첫사랑에게 돈을 줬다는 걸 알게 됐고, 엄마는 나중에 딸의 상대가 사촌오빠였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요. 근데 그 이후 두 사람의 태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. 서로의 비밀에 대해 확인하거나 추궁하지 않죠. 네,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그 비밀을 존중하기라도 하듯 침묵해요. 딸은 엄마의 첫사랑에 대해 묻지 않고 엄마는 딸의 진짜 상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. 그저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감싸 안아줄 뿐이죠. 보통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면 모든 걸 투명하게 드러내고 대화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소설은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. 바로 그겁니다. 상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알지만 그걸 굳이 들춰내서 상처를 주는 대신에 지켜주는 것. 그게 진짜 이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. 작가 이순원 씨가 이 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단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. 네, 맞아요. 작가가 직접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땅의 딸들, 즉 엄마 세대와 그 딸들의 딸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했죠. 압축적인 근대화를 겪으면서 각자 너무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세대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고립된 우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근친상간이라는 어찌 보면 좀 자극적인 금기를 설정한 이유도 이해가 되네요. 세대 간의 이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문학적 장치였던 거군요. 네, 이런 끔찍한 비밀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요. 굉장히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장치였죠. 그래서 한 문학평론가는 이 소설이 교통이 불가능해진 현대인들에게 완전한 통합의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. 각자의 비밀이라는 섬에 갇혀있던 모녀가 상처를 공유하고 또 침묵으로 존중하면서 비로소 서로에게 닿는 가리를 놓게 된 셈이군요. 맞습니다. 결국 23 그리고 46은 단순히 한 모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각 세대가 짊어진 삶의 무게와 상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상처를 때로는 솔직하게 드러내고 또 때로는 조용히 지켜봐 줌으로써 세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이해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주네요. 네. 소설의 마지막에 그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. 첫사랑이 돈을 갚겠다고 하니까 엄마 순영이 전화를 이렇게 말하죠. 오빠, 평생 내가 그 석유병 들고 벌 썼으면 좋겠어요. 아, 그 대사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. 과거에 순영이 실수롭게 했던 석유병 값을 첫사랑 오빠가 대신 물어줬던 그 사소한 빚을 핑계로 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주면서도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이건 동정이 아니라
내가 아주 오래전에 진 빚을 갚는 것뿐이니 당당하게 받으세요 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.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정말 속 깊고 품위 있는 배려네요. 네, 정말 그렇죠.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을까요? 때로는 격려나 위로의 말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명분을 만들어주고 조용히 뒤에서 지켜봐주는 것. 어쩌면 그것이 이 소설이 말하는 가장 깊은 공감의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.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.